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1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투자자입니다. 2012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아주 오랫동안 LG화학 등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그리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수익률이 평균적이기는 하지만 언젠가 전기차 시대로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출신 연구원들에게 기존 연봉의 3, 4배씩을 주면서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인력을 빼가는데 대응할 수단이 과연 없는 걸까요? 이 법적으로 이직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그런 건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 투자 유망의 종목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애국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께서 최근에 중국의 업체들이 좀 상당히 많은 국내 인력들을 좀 데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부스타님 이와 관련해서 좀 글로벌 선두권인 국내 기업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업계 현황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애국자시죠, 우리 김부스타님께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LG화학에 있는 직원들이 우르르 SK이노베이션으로 넘어가니까 SK이노베이션에서 이제 LG화학에 소송을 건 그런 상태인데 미국에서 어느 정도 뭐 윤곽은 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SK이노베이션이 뭐 어떻게 약간 질 것 같은 분위기로 거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빼가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이제 배터리 업체 중에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LG화학과 삼성 SDI, 그 다음에 일본의 사뇨, 그 다음에 사실 이것들보다 전체 1위는 어디냐? 중국의 CATL이에요. 중국의 CATL이 전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입니다. 규모만. 규모만요. 질은 막 전기차 폭발하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떡하죠? 오주 가면 지금 예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LG화학과 삼성 SDI 배터리가 너무 좋으니까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것만 갖다 썼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 사드 배치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한국산 배터리 그 스탠다드 기준을 아예 다 보조금 배제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CATL과 BYD, 중국에 이제 BYD가 있는데 이 BYD 또 OLED 하는 회사인데 배터리도 해요. 근데 이 회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쪽 배터리만 씁니다. 근데 이제 오주 가면 중국의 길리 자동차나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나 이런 데서는 걔네 거 쓰기 싫다. 우리 걔네 거 쓰기 싫은데 왜 자꾸. 근데 진짜 폭발을 막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안 쓰면 안 되냐. 근데 뭐 중국에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보조금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건 CATL과 BYD 같은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은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질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을 올리려고 봤더니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쪽에 가서 연봉 한 몇 배 줄게 일로 와. 연봉 몇 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 중국은 중국 사람들은 차를 못 몬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를 살 수가 없다고 해요. 번호판이 너무 비싸니까. 중국에 그 많은 인구가 다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도로가 마비될 거니까. 그래서 차도 이제 겨우겨우 타고 다니는데 너가 중국에서 와서 일하면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줄게. 그 정도로 막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인력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깃하긴 하겠네요. 적극적으로 중국 CATL하고 BYD가 적극적으로 이제 스카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부동산 그룹인데 이게 부동산만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 회사도 지금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어요. 헝다그룹이라고 헝다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신에너지차 기업을 이번에 만들면서 또 한국 인재를 거의 그냥 대놓고 써놨어요. 한국 인재 특별 우대. 한국과 일본 특별하게 우대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아예 써놨어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출신들은 더욱 우대. 뭐 이런 거 다 써놨기 때문에 여행사도 아니고 참.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게 뭐 어떻게 법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네네. 이 변호사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네, 못 맞습니다. 막는지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기업에서 물론 이렇게 좀 파격적인 연봉으로 데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좀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겠지만 이 비밀 유지 같은 것도 좀 법적으로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봤을 때는 이런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 어떤 부분이 좀 주요 쟁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보면은 그 전직 금지 약정의 효력 그리고 뭐 적용 요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는 게 이제 국민들한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전직의 자유도 이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는 어떤 사업자의 입장으로서는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도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합리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결국엔 문제인데 네. 전직 금지 약정이 하나 문제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경업 금지 약정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업 비밀 보호 이런 것들이 네네.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전직 금지 약정은 이제 퇴직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뭐 경쟁사나 동종 업체 등으로 이직을 할 수 없고 경쟁 회사를 또 창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개개인이 처음에 예를 들어 입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사인을 해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보통. 근데 이게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효력이다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만약에 그 야구 선수한테 다른 팀 가지 말고 너는 축구 선수 해라. 이거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진짜 그렇잖아요. 동종 업계 취직도 하지 말고 네. 동종 업체를 그렇죠. 창업도 하지 말고 아예 다른 거 해라. 라고 하면은 야구 선수한테 축구 해라라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상 보면은 직원들은 이런 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입사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편 이제 회사 측으로서는 자기 영업 비밀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가가지고 경쟁사에 다 유출해. 그럼 어떻게? 자기들도 당연히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는 건데 양측의 이익이 이제 정면으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균형점을 찾는 데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일단 전직금지 약정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해요. 왜? 이게 뭐 강요에 의하고 뭐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면 네네. 본인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전직금지 약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것은 유효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계약법의 대원칙상 인정이 네네. 되는 건데 다만 아까 얘기했던 이게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뭐 하지 마라. 그쵸. 아, 죽기 네네. 직전에 이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면 네네. 이거는 그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네네. 침해했기 때문에 비단 그 당사자들끼리 이러한 약정을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신의 측상 반해서 무효라고 이제 보는 네네. 경우가 있고 또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전직금지에 관한 여러 요소를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전직금지로 보호해야 할 사용자 측의 영업 비밀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만의 지식과 정보 등이 만약에 존재를 하고 그것이 직원의 경쟁사의 전직으로 인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네네. 있다면 이러면은 또 이제 사용자 측을 보호를 해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20년, 30년, 50년이라면은 너무 과도하게 헌법상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정은 무효 혹은 제한을 시켜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보자면 배터리 완성품,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잖아요. 이 최근 네. 주가가 좀 좋지 못한 게 좀 사실입니다. 우리 전체적인 업종 전망과 관심을 둘 만한 종목이 있다면 우리 김 보스타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얘기할 때 네네. 많이 얘기했으니까 앞부분은 이제 뭐 제하고요. 일단은 2020년 정도 되면 이제 다들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장의 규모가 급증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가요. 전 네. 주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모델 3 그다음에 바이트 근데 이 모델 3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갑자기. 그리고 바이트 그다음에 폭스바겐 ID3 이게 지금 전기차로 나왔을 때 얘네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은데 국내는 이제 수소차 위주란 말이죠. 근데 이제 수소차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확대가 약간 더딘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 우리나라는 전기차 자체보다는 완성차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 부품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한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이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공조기 만드는 회사예요. 공조기. 우리나라 그 차 보면 안에 공조기가 있잖아요. 그 에어 이제 공기 정화하고 막 공기 쪽 관여하는 그쪽에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한원 시스템 정도가 상당히 전기차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로 봤을 때는 이제 소재 관련해서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일진 머티리얼 급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점점 줄고 있으면서 중국차가 전기차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조금 더 2020년이 좀 더 괜찮기 때문에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 35,000원대 후반부터 한번 관심을 있게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ITM 반도체인데 왜 전기차 얘기하냐? 이 ITM 반도체가 2차전지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좋거든요. 신규 상장하고 잘 버티고 있고, 그래서 ITM 반도체는 지금 당장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 2번입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가 좀 더 합리적인 투자 대안인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현재 투자하고 있는 30대 전업 투자입니다. 자, 요즘 보면 시장이 변동성이 작아져서 참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통해 알게 된 미국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은 다양한 금융 상품이, 특히 매매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너리 옵션이라고 해서 1분봉 차트의 분봉의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맞추는 트레이딩부터 정말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불법이라는데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서 이 미국의 증권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국이나 글로벌 FX 같은 상품들을 취급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던데 그런 건 불법이 없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공격적인 이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선물을 하시고. 자, 이런 사연인데, 네네. 김본스타님께서 우리 글로벌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정말로 왜 이렇게 다양한 이 투자 상품들이 많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왜 없는 건지 사실. 그리고 FX 상품 같은 거는 저도 사실상 좀 가끔 지나가다가 FX 마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걸 뭐 빠르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금융업계 규제 때문에 다양한 상품 출시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거래소도 한국 거래소 하나고, 거래소 하나니까 경쟁자가 없잖아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한국 거래소분들 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경쟁자가 없으니까 좀 느슨하게 좀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투자자 보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막 엄청나게 위험한 상품을 해버리면 투자자분들이 못 모르고 이런 상품에 투자했다가 대량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측면과 그런 규제가 약간, 근데 규제가 좀 과도해요. 규제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CME에서 출시했던 2년 전에 CME에서 출시했던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 상품을 출시해서 증권사가 도입하려고 모두 다 세팅을 다 끝내고 이틀 뒤에 출시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나라에서 막아버렸어요. 금감원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안 돼. 이유는 열거돼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법에 금융상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선물 중에 뭐 크루드 오일, 뭐 골드, 뭐 이거만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거 막고 나서 비트코인 대폭락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래 많이 했는데 결국 손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걸 열어줬으면 폭락했을 때 그나마 하락을 방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품의 다양성이 좀 없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대표적인 외환거래 FX 마진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FX 마진은 상당히 전 세계 제일 큰 시장인데, 이 시장은 다른 나라가 뭐 500배, 1000배의 레버리지 써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0배로 딱 정해버렸어요. 그 이상은 안 돼. 이건 불법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해외 중개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인 투자자한테 외국 프로그램을 깔게 해주고 거기서 다이렉트로 거래하게끔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FDM을 검증이 안 된 FMD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기당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미국 바이너리 옵션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도
위클리 옵션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5일의 만기, 5일 만에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이 있어요. 그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되도록이면 제도권 내에서 투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미국의 합법적인 거래소에 있는 상품을 이제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경우에 이 법적으로 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김본스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적인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지급을 하는 수단이 그러니까 뭐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수단이 현금인지 혹은 코인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할 때 지급되는 수단도 이 두 가지 중에 무언가 왜 이게 구분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거래소 이용을 위한 해외 송금을 해요. 근데 그 지급 수단이 현금이에요. 혹은 통화예요. 각국의 통화, 뭐 달러라든지 원이라든지 원화라든지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송금을 할 땐 다 신고하고 스위프트 코드 입력하고 송금량의 제한도 받고 다 그런 어떤 외국환 거래법 그래서 법상에 불법적으로 불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에 하나 세워놓고 실제 돈은 안 오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외국환 거래법을 잠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급 수단이 암호화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이 과연 되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사실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에 해당한다라는 명백한 법규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하급심 판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적인 사설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높은 사기 위험에 노출되게 되죠. 네, 뭐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막 도산해버리고 어디 날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수익의 그늘에 가려져가지고 눈이 멀어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사설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거는 정말 최대한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한 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증시 이슈와 수익 나는 투자 아이디어 원하신다면요, 이 톡앤스탁, 이 노란통 메신저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썰톡이라는 코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